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조금 따뜻해진다고. 네. 그 의원님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죠. 과방위. 그저께 과방위 했고요. 네. 어제는 저희 기자회견 했죠. 근데 그제였구나. 류일임의 소재가 지금 네. 파악이 안 됐는데 네. 과방위 할 때. 예. 근데 어제는 원래 실국장 회의가 있어서 출근해야 되는데 네. 뭐 휴가 내고 안 나왔고 오늘은 통신소위 직접 예. 들어가잖아요. 예, 위원장이. 예. 그런데 연락해 보니 예. 병가 내고 또 안 나왔다. 아파요? 이래도 됩니까? 진짜. 네, 누구는 정말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계속 병가 내고 안 나오고 저러고 막 돈 이런 받고. 저러고 돈 받고 저희 다 탄핵당하면 국민 월급 세금인데. 예? 탄핵당해도 월급 받아요. 어머. 너무 싫다. 자, 막판에 예 그래도 혹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네. 저희가 천기 약도라지 지내고 하나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봄이 좀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내 여전히 난방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서 자꾸 기침 나고 아침마다 물부터 찾고 계시다면 그리고 또 기관지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제는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로 여러분들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사포닌 성분으로 기관지를 촉촉하게 보호하고 차가운 공기로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포닌 성분의 대가 약도라지는 동의보감에도 나온 귀한 원료인데요. 추운 겨울 이겨낸 우리 농가 약도라지만을 엄선해서 담았습니다. 72시간 동안 초고농축으로 고아서 꾸덕꾸덕하고 쫀득하게 만들어서 절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섞어서 차로 드셔도 되고요. 또 하나 첨가물은 제로이라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설탕, 꿀, 감미료 없이 자연 원물 그대로 담았는데요. 또 자연의 은은한 단맛, 향긋함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건조한 날씨에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가 낫지 않아서 고생 중이시라면 그리고 또 매일 피곤하시다면 제가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 추천드립니다. 출시 후 5만 병이 판매가 됐고요. 그렇지만 런칭 기념으로 3년 전 가격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2병 구매하시면 2병 증정하는 이벤트에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걸 딱 쓰시면 천연 오칠 프리미엄 스푼도 사은품으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창 링크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웰스앤헬스에서 구매하셔야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시는 동안에 다 먹었어요. 원샷, 원샷 고민시. 저는 아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그 도라지 먹으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예, 막 자꾸 까먹어요. 예, 그래서 의원님도 챙겨 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잤거든요. 네. 근데 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까지 아침에 들으면서 깼어요. 정말요? 의원님 틀어놓으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막 계속 돌아가가지고 예.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과방위에서 격돌하셨습니다. 누구와?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저희 한번 그 준비된 영상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지금 기소된 게 6개인데 조용히 하세요. 한민수 의원. 조용히 좀 해! 이게 뭐 하십니까? 저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우고. 이상이나! 우리 같은 질문 해야죠. 내란 수계지. 이진숙 위원. 진짜 괜찮더라고. 예. 네. 저 장면이 네. 저는 근데 이진숙은 사실을 늘 정확히 얘기하질 않아요. 불법 송금범 검찰 기소가 다 맞더라도 이게 아니지. 송금 교사범이지. 네. 이거 정확해야 돼. 네, 예. 저는 아주 하나하나 그게 다 귀에 걸려요. 예, 과방위 때도. 예. 예, 근데 저럴 때 이제 한민수 의원이 소리를 질러주면 솔직히 저는 예쁘죠. 예, 예쁜데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예, 질문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질문 자체가 부적절해요. 저건 그러니까 질문도 아니에요. 욕이에요.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내란 수계냐 아니냐를 왜 물어봐요? 도대체 거기서 뭐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답변을 한들 네. 그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네. 그 뭐야 그거 완전 왜 시간 물어보는- 낭비지. 그러니까요. 왜 물어봐 소중한 저런 시간에. 질문을. 제가 보기에 저런 의원들의 태도는 쇼츠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극우적 지지자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진숙이 특이한 것은 제가 저 자리에 있어 봤잖아요. 방송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해서 근데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저런 정치적인 질문이 나오면 그건 의원님들끼리 뭐 답변하시죠. 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데 이진숙은 뭐 솔직히 이진숙은 법화 유용범 아닙니까? 횡령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 그리고 빵진숙 빵 진숙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럴 때 다른 공직자들은 안 저래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을 안 하거나 이러는데 네. 꼭 저렇게 한술 더 떠서 네, 저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 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그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중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윤비어천가를 불렀던 그런 여러 방송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또 리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속에서 사실은 방통위원장이 지켜야 되는 중립적 위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스스로 주고 있다. 인상이 아니고 네. 탄핵에서 기각되고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기자실 가가지고 내란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네. 이런 태도를 취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랬냐 대정부 질문 때 물어봤더니 언론인 선배로서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자연인 언론인 선배냐 예. 방통위원장이다. 그렇죠. 그들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들의 예. 규제 권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진짜 저분 웃기는 게 제가 당신 탄핵안 4대4로 기각했다 헌재가 네. 수용하냐 그러니까 동의한대.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불법 탄핵이라고 하는데 헌재가 8대 0으로 국회 이진숙 탄핵은 적법했다라고 했다. 이거는 수용하느냐? 그러니까 답하지 않겠다고. 여기에 다 응축이 돼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방통위 현장, 과방위 현장 저희가 좀 둘러봤고요. 사실 저는 김영남 의원님 오시면 이거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 이슈가 저도 어제 저녁에 취재해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막 다양한 이슈가 엮여 있던데 이거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제2의 도이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요건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2의 도이치라는 표현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도이치보다 훨씬 크죠. 도이치는 그냥 진짜 주가 조작의 잡범들이 이렇게 한 거고. 네. 이거는 뭐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 주가 상승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023년 5월 14일이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에 멋쟁 해병 단톡방에 뜬금없이 이종호 씨가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지. 뭐가 감사해? 네, 저기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개 멋쟁 해병 단톡방이죠. 예. 저 밑에 답글 달린 게 감사합니다예요. 네. 체크하라고 뭘 시키는데 네. 체크해봐라고 시키는데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야 네. 되는데. 예. 그게 이제 5월 15일 월요일 날이 삼부토건 주가가 단기 최저점이었어요. 네. 단기 저점. 예, 예. 주가가 가장 쌌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다음 날인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이 방한을 해갖고 이른바 영부인 회담을 해요. 그때부터 약간 꿈틀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 같은 거를 발표를 하죠. 네. 그 꿈틀 또 올라가. 그러면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과 관련한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같이 가요. 그렇죠. 팍 뛰죠. 네. 그리고 이제 급기야 폴란드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고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이 국내 언론에 알려진단 말이에요. 네.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1,000원 밑에서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던 주가가 장중에 5,500원을 뚫고 끝난다. 뭐 종가는 5,000원이 넘어서 끝나는데 네. 그러니까 5배 이상을 뛰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 부부가 등장해, 경제부총리가 등장해,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등장해, 그리고 마치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의 규모가 뭐 몇천조가 드는데 그거에 1등 주자로 참여할 대한민국 건설업체가 삼부토건인 것 같이 그렇죠. 쭉 그려진단 말이에요. 기사도 예. 나오고 예. 어디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거는 도이치모터스하고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 예. 액수도 일단 금감원 쪽에서 확인한 액수가 100억인데 100억대. 예. 실제로는 훨씬 그거보다 많죠.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최소한 그러니까 100억부터 출발일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 누구지? 저기 예. 23억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 액수가? 23억?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억. 사이즈가 달라요.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1955년에 그 설립을 했는데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외 사업을 수주한 적이 없는 회사다. 자, 요 대목에서 제가 예. 지금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결국은 돈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 모든 사태의 최종 그 기획자는 최은순이다. 저는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즉 김건희 처가다. 예, 그리고 목표는 돈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 기획을 해온 것이다. 우리가 들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전부. 네. 근데 요거 딱 보시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거 그 로직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외교 라인이 바이올린 켜면서 뒷받침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건희가 등장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 로직이 사실은 돈과 관련된 모든 곳에 이 로직을 적용하면 그냥 맞아 떨어지는. 예. 일종의 예. 공식 같은 거예요. 예, 로직 공식입니다. 로직. 예,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조모 회장 있잖아요. 조 예. 회장. 그분과 관련한 르네상스 호텔부터 계속 끊임없이 예. 무대로 등장했다가 그 파지지 않고 다시 사라졌다가 등장했다가 이제 다시 등장할 시점이죠. 예. 조모 회장이 다시 등장할 그러니까 시점이다. 삼부토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건설업체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원래 조남욱 회장 일가가 지배주주였죠. 네. 그리고 조남욱 회장은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중매를 섰다고도 알려졌던 뭐 친분이 대단히 두터운 사람이고 그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을 한때 소유했었고 예. 근데 이게 삼부토건이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형제나 친척은 전혀 아닌데 같은 조씨예요. 네. 조성옥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 아들이 조원일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경영권을 넘긴 이후에 그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조남욱 회장 일가에서 조성옥 회장 일가로 경영권이 넘어가는데 네. 이종호라는 사람은 양쪽하고 다 친해요. 이종호 블랙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예. 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주포 주포. 이종호는 예. 양쪽하고 다 친해요. 김건희 계좌 관리인. 예.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을 넘길 때도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한샘이 뭐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기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뭐 50%를 받았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이면 시가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시가가 주당 10,000원이야. 예. 근데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하고 묶어서 이거 자기 지분을 팔면서 뭐 주당 15,000원에 예. 팔았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요. 경영권을 파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몇 %를 더 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는데 이건 대단히 한국적이고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기는 네. 합니다만 무슨 뭐 가게에서 네. 뭐 저기 나갈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길 때 뭐 권리금? 권리금.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뭐 그 말도 안 되는 현상인데 네. 우리나라는 만연해 있기 때문에 네. 지배주주는 절대로 자기 주식을 장내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묶어서 팔면 훨씬 더 비싸게 받거든요. 네. 최근에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이 넘어갔는데 거기는 7배 받았어요. 7배. 와. 시세의 7배.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 가격보다 7배를 더 비싸게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경영권을 넘겨받은 조성옥 회장 일가가 쑥 빠져요. 지배주주에서. 네. 그런데 주식 어쨌냐 그러니까 장내 매도했다고 해.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장내매도.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데 왜 자기 주식을 장내에서 주식 시장에서 팔면 싸게 파는 건데 그거는. 네, 네.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어요. 뭐 이름도 이상한 회사로 바뀌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일단 이 지점이. 네. 왜 지배주주가 싸게 시장에서 팔어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이거 주식 분산한 거 아니야 미리? 주식 분산. 네.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분산하는 과정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 내가 얼마 그런 거지. 네. 며칠 몇 시에 내가 얼마 매도 물량 낼 테니까 네가 얼마에 받아. 이게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을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파킹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싸게 줄 수도 있고 싸게 넘길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역할을 부탁하는 거지. 그리고 내 주식도 지배주주가 주식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고도 해야 되지만 그 주식 판 게 알려지면 주가가 또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타인 명의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 사람 명의로 파는 거는 드러나질 않잖아요. 예. 일단 최대 주주가 장내에서 자기 주식을 팔았다는 게 약간 말이 안 돼. 장내 매도. 예. 희한하게 이 삼부통원 주가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5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한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은 제가 보기엔 그냥 명의가 확인되는 거. 최대 주주로 확인되는 명의에서 난 시세 차익만 이야기한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엔 장내 매도했다고 하는 주식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추적해야 된다. 네.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삼부토건에서는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다녀오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다녀오고 나서 어쨌든 거래가 40배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누가 이해관계자가 팔았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폭등 시기에 이해관계자들이 팔아서 돈을 엄청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증권거래소에서 이상징후가 이 정도면 이상징후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내부에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냥 놔둔 거죠. 지금까지. 그랬다가 지금 까는 이유. 뭡니까? 궁금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윤석열 그 커넥션의 막내 아닙니까? 이복현 이복현이. 검사가. 그럼 요 막내는 중간에 한동훈 네. 있었고 그 한동훈과 친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보는 견지는 우리 이거 다 깔 수 있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검찰의 상당수가 그 소위 정치 검찰의 상당수가 한동훈을 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은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예. 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 김건희 침묵 중이잖아요. 네. 그쪽은 예. 네, 태도를 못 정했거나 아니면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영화 보고 계신 거예요. 영화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소위 르네상스 호텔, 그다음에 뭐 조모 회장, 그다음에 과거 무슨 뭐 영부인의 행적을 둘러싼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흔히 이제 치정 혹은 뭐 그 연애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건 사실 아니건 그건 주가 아니에요. 예, 영화 이렇게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문제 생기는 부패, 비리, 살인 뭐 이런 모든 행동의 목표는 돈과 치정인데 네. 치정은 돈에 그냥 러브라인으로 깔릴 뿐이라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냉정하게 작동돼요. 예, 그래서 대중의 관심은 끌고 네. 또 그 중에 일부 그 스토리 라인에서 일부는 러브라인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결국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냉정하게 다 체크하고 있고 네. 결국 제가 계속 김건희와 그 최은순의 일가. 목표는 돈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격의 지점을 보고 있겠죠. 지금도. 마치 조선일보에 대하여 나 조선일보 죽이는데 목숨 걸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 오시면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목숨을 걸었는데 그게 계엄 이후에 목숨 걸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계엄도 아니고 탄핵이 탄핵 가결된 그 이후니까 예. 그때는 사실은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어떡하냐 이렇게 대책회의하고 뭐 이렇게 막 쫄아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의기양양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다 폐간시켜 버릴 거야 라는 이 힘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일단 첫째는 그 자기 뇌피셜 회로 예. 4차원의 회로가 돌고 있고 이 자식은 인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사?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김건희가 인사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고 소위 지금 알박기 인사는 김건희가 하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이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실세가 윤석열이 아니었구나. 윤석열은 구속시켰는데 김건희는 건재하다. 예. 게다가 웃기는 게 숙대. 예. 아니 숙대 석사 논문 표절이라고 확인까지 해놓고 징계는 왜 안 합니까? 예. 왜 취소는 안 합니까? 예. 그래서 교육위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 교육위가. 예. 석사학위 아직 취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확인만 했죠. 표절이다라고 확인했고 네. 예, 그다음에 학위 취소를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표절이면 학위 취소를 취소가 해야지. 자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숙대가 하고 있는 얘기는 네. 박사학위 논문은 취소할 수 있는데 석사학위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빨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드세요. 했으니까 끝났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아니 그런 주장은 아니고 예. 규정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할지 예. 논의 중인다. 그 논의하다가 진짜 목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건희가 건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아직도 비하폰을 가지고 있나 이거 왜 이게 안 밝혀지나 모르겠고요. 네. 영부인이 왜 비하폰을 갔습니까? 그렇죠. 민간인이. 예. 그래서 그 김종대 의원 말에 따르면 비하폰이 뭐 2,000대, 200대도 아니고 막 몇천 대가 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어서 윤석열의 공식 조직과 다른 또 하나의 비화폰 조직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김종대 의원이. 예. 그거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2의 계엄을 그 당시까지 꿈꾸고 있었다. 그 당시까지. 네, 예. 예, 그렇게 보고 예. 이 계엄의 주체는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였구나. 이걸 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서울 고검에서 네.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해서 이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비화폰 그러니까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화폰 서버가 열릴 수 있을까요, 조만간? 일단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경찰에서 신청을 하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야 이거 청구하는 게 맞지 왜 자꾸 네. 기각해라고까지 결정을 했으니까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제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면 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대행자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 못하는 것은 이게 공무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다라고 해서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네. 김성훈이 구속된 이후에
대행이 누구냐 그리고 그 대행이 승낙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압수수색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아 김성훈이 끝이 아니었어요. 김성훈 구속됐다고 그냥 바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절차는 밟아야 예. 되는데 일단 김성훈이 그 대마왕이라면 방탄 대마왕이라면 그 이제 대행으로 가면 네. 최상목이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한 명도 임명 안 하고 버텼잖아요. 최상목은 2명 임명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깨져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밑에가 그러면 이광호 본부장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경호처의 그 직제가 직제를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 봐야 될 것 이광호 같은데. 본부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스탠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거기도 구속하면 되지. 그렇죠. 아니 그거는 어렵나? 요건이 발생하면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사실은 끊임없이 똑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그렇죠.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지켜볼 때 예. 마음 같아서는 한 칼에 탁 내란 세력을 일소하고 예. 서버도 빨리 열어보고 이러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다 하다가 비상계엄에서 지금 감옥 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절차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따라 다만 선을 놓치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가다가 아 우리 통합하자 중단만 안 하면 됩니다. 아 통합. 그거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그러니까 무혐의 그러니까 그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그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해버려라고 한 거다라는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그거는 진짜 충격적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아니 비상계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비상계엄의 선포 목적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 뭐 결국에 김건희를 지키는 게 본인을 지키는 것도 되는 거니까 뭐 그 목적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 네. 정말 그게 그 무혐의 결정을 한 검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냐 아니면 명태균이 이른바 황금폰을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움직임 때문이냐는 글쎄 본인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가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파괴력은 황금폰 쪽이 좀 더 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보다는 네. 황금폰이 들통날까봐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아 저는 그게 다 복합적인 거라고 봅니다. 한 그러니까 세트다. 그 윤석열이 횡설수설 하잖아요. 어떤 때는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냐 이랬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 탄핵하고 이게 말도 안 되게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서 탄핵했다.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받고 있지. 그 네. 말도 안 된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네. 그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지키는 게 윤석열 지키기. 그럼 아까 제가 최은순 돈 처갓돈 예. 사실 윤석열은 한 방에 그 돈 다 먹을 수도 있는 위치잖아요. 그리고 푸나는 푸른 나무 새날에 네. 늘 뭐라고 주장하냐면 최은순 돈이 다 윤석열 돈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은순이 경제 안줄것 공동체 최은순이 안 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됐을 때 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네. 국회도 꼴보기 싫고 네. 사실은 예비비 4조 있잖아요. 네, 네. 4조 깎았거든요. 과거엔 그거보다 더 많이 깎았어요. 근데 그 예비비 4조에 꽂혀서 문제 삼아 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살짝 하나 우리가 비껴간 게 있는데 마음 예산 있잖아요. 김건희. 아, 예, 예. 네, 그거 뭐 과방위 마음 치유 예산. 마음 치유 예산인데 네. 그게 치유가 안 돼요. 그 예산 통과시키면 큰일 날 뻔했어. 예를 들면 네. 아이들 과잉행동 장애를 SNS나 인터넷 앱으로 조절하겠대요. 더 과잉행동 장애 되거든요. 그게 가능이 그런 나옵니까? 것도 들어 있어요. 거기 예산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제가 300억을 깎아서 했다. 마음 수련 예산을 미래 거를. 그래서 우리가 뭘 깎았지? 다시 봤습니다. 네. 근데 과거 거 깎고 50억을 깎았더라고. 신규 예산을. 네. 그래서 50억 깎았는데 더 보니까 그게 25년에 50억. 그다음에 몇 억해서 300억짜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딱 보고 아 이거는 완전 구라 예산이다. 그리고 단칼에 깎아버렸거든요. 네. 그게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 예산 깎았다고. 근데 그게 윤석열의 입인 건지 김건희의 아니, 빙의인지.
빙의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제가 전두엽 실조 상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빙의 돼서 네. 그 딱 두 줄이 들어갔더라고. 네. 이걸 장인수 기자가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가 깎은 건 두 가지인데 네. 300억이라는 건 없었는데 예. 보니까 그게 300억짜리 예산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더 많이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산 깎고 뭐 입법 폭주하고 뭐 이래서 다 했다는 그냥. 건데 어쨌든 이제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이 참 싫었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거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그 나한테 반대하면 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 예. 반대한다는 말 추상적이죠. 음.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예산을 콕 찍어서 파헤쳐서 김건희 예산을 깎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예. 근데 이번에 그거를 했다. 진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예산 깎지. 김건희 특검법을 3번이나 올려. 한 번 하고 말지. 김진표가 그랬잖아요.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왜 그 법도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민주당의 현 주소였는데 그때는. 지금은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종합적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제 그가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로 더 밝혀질 거고 더 나올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양일간 또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뭐 사진이며 문자며 뭐 이제 음성 파일도 다 분석을 하고 있다니까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것이고 대선 주자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다라는 내용은 쭉 드는데 중요한 건 지금 선거 때문에 선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탄핵 선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수가 상당히 이제 극우가 준동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마치 대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선거인 것처럼 보도가 돼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언론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이슈 같아요. 네, 저 부분은 예. 본래는 저거 문화부가 대처해야죠. 옛날엔 국정홍보처가 저런 거 대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대응해야 외교부도 대사관도 다 대응해야 대응을 안 하고 되는데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국가가 저런 일에 작동을 안 하니까 지금 민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국회가 대응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저랬다 이건 헌재 판결에 영향 안 줍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많은 법률가들이 이번 주에 탄핵이 선고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4월 신장식 의원 4월 30일 날 된다고. 뭐 한다고 내기하자고. 네. 그래서 제가 아니다. 네. 그다음에 나와서 그럴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재가 하는 그 행동, 네. 그러니까 길 잡고 뭐 하고 말하는 거 그걸 다 보고 3월 7일 날 이게 평일을 잡으면 2주는 안 되는구나. 평결도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의견 조율해서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중순 정도일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보자고 했잖아요. 누가 맞는지. 신장식 틀렸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헌재 결정은 빠르면 다음 주 그렇죠. 후반, 네. 저도 아니면 그렇게 다다음 봅니다. 주 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도 가능할 17일까지 지금 일정을 안 잡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3월 14일, 17일이 유력하다. 그런데 14일이길 바란다. 이게 제 입장이고 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재보궐선거 비용 370억인가 때문에 예. 13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13, 14, 17 저는 그렇게 봤던 거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날 것이다.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요 변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제출을 했는데 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근데 그거는 검찰에서 자료를 안 보내겠다고 최근에 예. 했다는 예,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의 선고를 내리려고 하더라도 관련 평일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 날짜를 안 잡았어요. 헌재에서.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하는구나. 이 기조가. 기조로 예.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언론 보도 중요하지 않아요. 헌재가
행동하는 거, 아. 일정 잡는 거, 예. 헌재 대변인이 말하는 걸 보면 그렇다. 아, 예. 근데 그 독일 공영방송 문제는 네. 사실은 지금은 대한민국 자체가 일종의 아노미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그렇죠. 국제기구에 예. 대한민국 헌재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글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 국제기구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어쨌든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위상이. 공식적인 예. 직책이 있는 사람이 의견서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뭐 국제기구에서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거의 그냥 사방팔방 중구난방이야. 그냥 각자 예.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지금 엉망이 엉망 지금. 예. 그러니까 친위 질서가 쿠데타가 없어요. 예. 질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다. 네. 이 내라는 진압이 힘들다. 시간도 걸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해낼 역량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 335 얘기하는 게 야 쿠데타도 실패하냐 이놈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의원님이. 예, 제가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요. 동네에서.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란 세력이에요. 네. 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다 임명했어. 안창호 윤석열이 자리 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 난 충성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중에 내피셜 예. 있잖아요. 이거 기각될 거야. 나 한 건 해야지. 이런 자도 나타나고. 예. 그러니까 우후죽순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그럼 그것만인가? 차기 대권 주자들의 입김이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친위 쿠데타를 해결하고 내란을 종식시켜가는 과정에서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통합하자 그러면 더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제 주장은. 46분이니까 그 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체포동의안 네. 논란이 있었을 때 네. 상황을 매불쇼에 출연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비명계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라디오 출연해서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통합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정당이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근거가 타당하냐. 공든탑이 무너졌다는 근거가 타당하냐.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도 언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던데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날 제가 그 이재명 대표 못 봤지만 그 짧게 그 네. 부분만 봤는데 아유 이재명 대표도 사람이구나. 한 맺혀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게 적절했냐 안 적절했냐 말 안 하는 게 나았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말할 만큼 논리적 로직이 되냐? 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공든탑을 쌓은 사람 보세요. 김부겸 총리, 김경수 지사. 그 만난 분들은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명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 뭐 그 정도 얘기 가지고 뭐 반응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느꼈냐? 느꼈다고 하니까 느낌은 자유고 네. 또 민주정당이니까 그 얘기 할 수 있고 그러나 근거도 틀렸고 규정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은 뭐 다른 정당이긴 하나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니 저는 뭐 사람으로서 본인이 겪었던 일에 관해서 어떤 감정, 기억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선이 임박해 오고 있고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잖아요. 그럴 때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는 조금 전략상 그렇죠. 저렇게 좀, 말하는 게 상식. 삼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은 쉬운 대선은 절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일종의 바람선거 성격이
강하지만 대선은 철저하게 인물 선거기 때문에 끝까지 그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검찰과 당의 일부가 짜고 뭐 체포동의안 그거를 처리한 거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어제 부산에 내려가서 박형준 시장하고 네. 별로 안 좋게 헤어진 거라든지 그러면 이제 뉴스를 접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할 거면 뭐 하려고 부산까지 내려갔지? 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는 속에 성과가 없잖아요. 물론 이슈와 관련해서 입장이 갈리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또 선거를 앞둔 후보자의 입장 내지는 전국을 다 커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산업은행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잘 아는데 부산시장 요구에 덜컥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헤어질 때 정치인들끼리 좋게 그냥 아름답게 헤어지는 그런 게 통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하고 트럼프의 정상회담 같은 모습을 또 연출하는 건 이상하지. 그거는 정치권에서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너무 자신감 뿜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의제 조율이 잘 안 된 거고. 의제 조율이. 예, 저희 내부 입장은 박형준 시장이 오버했고 판을 깬 건 박형준 시장이다. 이런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양쪽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내란 종식 과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냥 제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제일 유리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네. 그것도 이거는 뭐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당 대표로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내란 종식과 네. 엇박자가 나는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 갔어요. 네. 그러면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될까? 당이 다르니까 좀 낫긴 하겠지만. 네. 그 경기도지사도 대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사. 이걸 바라볼 때 네. 저의 시각은 저런 엇박자는 당연한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뭐만 남냐? 이재명은 부산을 방문했고 부산에 애정이 있다. 이거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네.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내란 종식에 힘을 모을 때다. 네, 저는. 네, 네. 나머지는 해도 부수적이 되고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건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내란 종식의 과정이 수월할 거냐, 아까 이제 아닐 거다, 어려울 거다. 이게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아니라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친위 네. 쿠데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최상목 권한 대행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포함해서. 실제로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나도 선고기를 안 잡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보도를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이 네. 최상목이란 사람의 이력을 보면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출세시켜준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내 친구들이 많은 국힘이 주예요. 네. 그런데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행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척도 해야 돼요. 아주 복잡한 상태. 심리가. 예, 심리가 복잡합니다. 근데 네. 관료예요. 이 사람이 개길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틀렸지만 네. 헌재가 네.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그냥 마은혁이 임명됐다고 해줘라. 그랬더니 뒷부분 임명됐다. 자격이 발생한다. 이분 기각해 버렸어요. 이거는 최대행의 몫이다. 행정부에.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네. 며칠 내에 임명해야 해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필요가 없었지. 이런 짓들을 안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의 실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법은 최악의 인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거 날짜는 네. 60일
파면 이후 60일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거 안 하면 그냥 그건 탄핵해도 아무도 말 못하는. 네. 본인이 잘 아는. 예. 근데 왜 그렇게 개길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합니까? 아.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오히려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말도 개겨도 안 된다. 되는 개김. 예. 너네 이렇게도 개길. 이렇게도 내가 개길 수 있네. 법에 명시된 거를 최상목이 어기지 못해요. 예, 법에 60일 네. 딱 명시돼 있잖아요. 예. 아니, 그건 정말 불가능한 상상. 불가능하고 그건 진짜 막까지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런 거기까지는 안 갈까.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고. 네. 다만 글쎄요.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는 권한대행이 최상목이 아닌 한덕수 총리로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보다는 이제는 대선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어떻게 운영될 거냐. 네. 근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리저리 이유를 따져봐도 그냥 없죠. 결론은 하나예요. 머리가 나빠서. 아이고야. 그거 외에는 네. 저는 마지막 충성심.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네. 4월 18일 날 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납니다. 문영배, 이미선. 네. 근데 4월 18일 이전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도 권한 대행 체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에요. 대통령 임명 몫이에요. 네, 네. 아니 정말 머리를 쓴다고 하면 마은혁 후보자 빨리 임명하고 네. 지금 헌재 탄핵을 비롯해서 권한쟁의 심판 뭐 여러 가지 일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는데 이거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재판관에 공백이 있으면. 그러니까 4월 18일 임기가 종료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금이라도 빨리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논리를 세우면서 두 사람을 자기네 편으로 얼른 챙기겠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집권 세력이라면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하나 주고 두 개 챙기는 게 낫지. 이렇게 산수가 안 되나 하고 하다가 보면 3명 몫이 다 자기 정권으로 넘어가 지금. 그리고 그렇죠. 헌법재판관만 공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법관도 공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후보자 이름도 공교롭게 또 마시아. 마용주 후보자인데 네. 아니 이거 임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김용남 의원님 말씀 들으면 의원님은 윤석열한테 수혜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윤석열이 나를 이렇게 해줬지. 심지어 윤석열 한독수가 탄핵되면서 내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바이어스가 끼면 저런 판단 못하죠. 아 그렇구나. 하여간 참 제가 들어도 진짜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갤럽 조사 결과 나와서 조금 늦긴 했지만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대동소이한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60, 반대한다 35, 중도층만 따로 보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61. 탄핵은 찬성이다 71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 정권 유지 대선에서 여당 후보 당선 37, 야당 후보 당선이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헌과 관련된 조사를 갤럽이 했는데요. 개헌 필요하다 54, 필요하지 않다 30.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 임기만 물었습니다. 4년 중임제 64, 5년 단임제 31 이렇게 나왔고요.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43, 현행보다 축소해야 된다 35, 확대해야 된다가 14. 그러니까 지금보다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게 훨씬 큰 여론입니다. 명태균 특검 도입해야 된다 59, 필요 없다 28. 그리고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했는데요.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 홍준표 5, 오세훈 4, 이준석, 조국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 무당층 18.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자, 지난주하고 동일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아니 일단 중도층에서 네. 탄핵 파면 찬성이 올라갔고 정권 교체 요구도 올라갔고 저는 딴 거 안 봐요. 중도층만 딱 봅니다. 요즘은. 네, 네, 왜냐 네.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정당 지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저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네.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4년 중임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로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정당 지지도는 선거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역시 중도층의 그 표심 내지는 중도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전국 단일 선거구인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 당락을 결정짓는 거는 중도층의 표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스탠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몇몇 분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 확실히 그 TK 쪽 그 민심 내지는 TK 쪽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워낙 매몰되어 있어서 쉽게 방향 선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선은 점점 여당은 불리해지고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은 조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부울경이나 대전 충청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40대 50대에서 그렇게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도에서도 그러니까 역시 보수에서 김문수 후보가 24%로 앞서고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67%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고 있고 중도에서는 보면 이재명 대표가 39, 김문수 5, 한동훈 6, 그다음에 홍준표 5, 오세훈 3, 이준석 2, 조국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표심도 이미 이재명 대표로 훌쩍 움직여 근데 있다. 진짜 이렇게 언론의 의제 설정이나 언론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끌려가면 정말 개판되는 겁니다. 네, 저는 지도자 당이란 이 시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뭔가를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 민주주의 국헌 문란, 퇴치, 진짜 반국가 세력 일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일소하지 못하면 경제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계속 저렇게 안창호처럼 저렇게 행태해 보세요. 네. 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하고 있는데 이게 개방형 통상 국가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중도의 여론도 잘 읽어야 된다. 아하. 예를 들면 당 내에서 자꾸 중도 하는데 중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도가 그럼 내란 종식에 반대하냐? 아니죠. 여기 확인되죠. 네, 그러니까 중도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그 내란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좀 일단 정상화시킬 세력으로 민주당을 택한 겁니다. 100%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야당이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야당이 어떤 선거에서도 경제 안정을 내세워서 집권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정확하게 야당답게 그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지 국힘이 지금 극으로 빠지고 있는 거 등등 해서 저는 내란 종식, 민주 회복, 경제 안정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선의 시대 정신. 일단 구도를 보면 지금 점점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는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사실은 일단 혼란의 극복이 되겠죠. 지금 워낙 각종 인사라든지 뭐 어떤 국책 사업이라는 게 정말 들여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왕고래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이 혼돈을 극복하는
사람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능력주의가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어디 점쳐갖고 국제 방향을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지는 않을 사람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다 점쳐갖고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이전도 그게 그러니까. 주술이지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저 임명 안 한 것도 제 사주가 그러니까. 윤석열을 해야 할 사주라 그랬다는. 맞아, 방통위원 임명 안 시킨 게 그것도 사주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예, 얘기를 얘기가 기자가 용산에서 듣고 전해줬는데 그거 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웃고 지나갈 소리인데 이제는 그럴 것 같아. 네, 뭐라고 끄덕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철저하게 반대되는 사람. 지금의 윤석열의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이미지를 갖는 사람. 그러게 저 얘기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웃으시는 이유가 보세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력사, 성남시장 하면서 정말 성남시장 그렇게 성남시가 발전했을 수가 없어요. 네. 게다가 실용주의적이기까지 해요. 예, 그래서 중도 행보까지 당내에서 욕 먹으면서까지 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저쪽에서 억울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씌웠지만 불구하고 그냥 쭉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이 잘하는 것만 남았다고. 네, 당이 일단 뭐 잘하는 일만 할 말 없어요. 수술에 의존하지만 안 안 하고 하고 감사하다. 하나의 조건은 완성되는 거예요. 주술의 더 이상- 피해자. 예, 더 이상 주술로 뭔가 무속, 굿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역술인 이런 것 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건진 법사도 이제 예, 네, 그 공천 헌금 헌금 받아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 그거 보세요. 다 또 돈이지. 좀- 무속의 그러네. 끝도 돈이에요. 천공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네.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네요. 김용남 의원님 또 최민희 의원님 나오시니까 공부를 시켜주시는 두 의원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